일본이 국가의 형태를 가진 것은 AD 3세기 정도의 야마토 정권 때입니다. 백제의 힘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백제와 중국으로부터의 문물을 받아서 최초의 왕국의 모습, 나라의 모습을 갖춘 게 야마토 시대다. 660년에 백제가 망하고 나니까 일본이 백제를 복귀해서 싸웁니다. 그게 유명한 663년도에 백강전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일본과 백제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했으면 일본에서 수만의 군대를 파병해서 백제 부흥운동을 해가지고 이 백제군과 이 야마토 이 왜군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나당연합군과 싸웠던 유명한 전투가 백강전투입니다. 백강전투. 거기서 패배합니다. 백제가 마지막 부흥운동이 패배하고 나서 수만 명이 백제의 고급 인력 인테리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일본 지배층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사실상 일본에 가보면 좀 잘생긴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피를 따져보면 백제송 피해서 다 일본 좀 작고 이빨도 그러잖아요. 근데 좀 제대로 생긴 사람들 보면 전부 백제 피가 섞였다고 보면 돼요. 올라가면. 이 모든 게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큰 거죠. 가장 우리 백제나 이 사람들이 많이 간 데가 가고시마께인데 가고시마께. 실제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는데 가장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조선에서 건너갔던 사람들이 그 천병의 역할을 한 면도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기 왕사남 보시죠. 왕사남이 왕가 사는 남자. 저는 단종이 더 엄청나게 더 마음이 가는 게 단종이 3년 집권했잖아요. 12살에 집권해서 15세였는데 3년 때 단종 친척 오빠가 단종 왕비 정순호와 여산 송씨입니다. 그래서 거기 친척 오빠 송간이라는 사람을 형조 참판으로 단종이 임명했는데 개유정난이 발생한 게 바로 1453년입니다. 수양대군이 황보인 김종서를 때려 죽였던 날짜가 바로 마치 그 전두환이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했던 12.12 군사 쿠데타와 동일한 사건이 1453년도에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이고 황보인을 죽이면서 완전히 권력을 장악했던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딱 1453년. 1453년도에 상격자 사건이 뭐냐? 우리나라는 개유정난이 발생한 이때가 바로 메흐메트 2세 그 오스만 투르크의 20대 젊은 청년 황제가 왕이 그 콘스탄티노플을 때려 부시고 절대 부서지지 않았던 비잔틴 제국의 수도 지금의 이스탄불, 그때는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을 함락시켜서 완전히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때가 바로 1453년입니다. 수양대군의 쿠데타, 메흐메트 2세가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날짜가 같은 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나비 효과를 발생하느냐?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거기 지중해를 다 장악해 보니까 지중해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그 베네치아 공국이 완전히 경제가 망가집니다. 지금 마치 호르무즈 해협이나 페르시아만이 유통이 안 되면 그 주변의 경제가 망가지는 것처럼 오스만 투르크가 이스탄불이 보스포러스 해협에 동양과 서양이 연결되는 바로 그거잖아요. 바로 거기 흑해로 들어가는 흑해와 지중해가 연결되는 길목이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이고 바로 그 끝에 이스탄불, 지금의 콘스탄티노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망해버리고 오스만 투르크가 장악해버리니까 이제 인도로 가는 향신료가 냉장고가 없었던 시기에 유럽 애들이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가 없는데 향신료를 쳐서 먹으니까 막 너무 고기 맛이 좋아지고 환장을 한 겁니다. 향신료가 완전히 황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인도, 중국을 통해서 그 향신료가 수입되는 통로가 이 동로마 제국이 망해서 막혀버린 겁니다.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연하게서 포르투갈이 갑자기 번영하기 시작해요. 왜? 유럽에 변방했던 지중해 무역의 핵심이었던 이탈리아가 망가지고 포르투갈이 대서양으로 바로 이제 여기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인도로 연결되니까 인도 항로를 찾기 위해서 마젤란이 하고 바스코 다마가가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서 최초로 1453년도에 대항해 시대에서 콜럼버스가 1492년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1500년 16세기로 넘어오니까 계속 배들이 포르투갈, 스페인 배들이 이제 넘어와서 필리핀까지 점령하고 대만도 점령하고 마지막에 결국 1543년도에 일본 가고시마현에 있는 다네가시마라는 섬, 다네가시마가 말로 하면 종자도라 그러는데요. 뭐 종자 같아요. 종자도를 일본말로 다네가시마라 그럽니다. 종자도를. 이 다네가시마라는 이 섬이 가고시마현 옆에 좀 떨어진 섬인데 그게 쌀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다네가시마라 그래요. 여기에 포르투갈 상인이 표류를 해가지고 조총 2자루를 이 다네가시마 가고시마현 이 본주한테 팔게 됩니다. 우리 한국 조선에서는 날아가는 새도 맞춘다 해서 조총이라고 새 조자를 써서 조총이라고 그랬지만 일본 말로는 그냥 철포를 일본 말로는 대포라고 해요. 대포. 그래서 철포 없이 전쟁하는 사람을 무대포라고 하는 게 총 없이 가는 놈을 전쟁터 가는 놈을 준비 없는 사람으로 무대포라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 대포를 다데가시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543년도에 이 세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해요. 하나는 다데가시마 총이 들어온 거, 우리나라는 백운동 서원이 만들어져요. 최초로. 서원을 만든 조선, 총을 만든 일본. 너무나 대비된 거 아닙니까? 이게 조선과 이 일본의 운명을 가는 사건이 1543년.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초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합니다. 그만큼 문명이 바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항해 시대로 콜럼버스가 여기를 발견하고
이 포르투갈 애들이 상인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 일본까지 와서 초청을 넘겨주고 나중에 사비에르 이 천주교 신부부터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천주교 포교가 시작됩니다, 일본에. 근데 우리 조선은 다 그걸 막고 있었던 거잖아요. 다 모르고. 임진왜란이 2년 전에 대마도 도주가, 동지라고 대마도 도주가 총 2자리를 선물로 갖다 줬어요, 조총을. 멍청한 선조 정부가 하나도 이거를 챙겨보지도 않고 이거 총을 살펴봤더니 비가 오면 말이야 물이 젖어서 총알도 안 나고 화리도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별 소용이 없구나 처박아 놔서 훈련도감 병기창에 처박아 놨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이 총 2자리를 보고 얼마나 소중해서 그걸 그때 지금의 몇 억을 주고 산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연구하고 분해 소재해가지고 1544년도에 국산화를 바로 시킵니다. 1년 만에. 야타 겐페이란 그 유명한 그 장사가 자기 딸내미까지 포르투갈 애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기술을 확보해서 이거를 국산화 시키고 이 1545년에 그때부터 전국시대가 열리니까 서로 이 조총을 구입하기 시작해서 유명한 1575년도에 나가시노 전투라고 있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그때 총을 대량 구입을 해서 훈련시켜서 아시카카 이런 평민들을 훈련시켜서 3열로 세워가지고 후열은 조준, 장약, 발사 이거를 세 줄로 만들어서 이걸 교대로 쏘면서 유명한 풍림화상의 이 전쟁의 센소노 가미로 알려져 있던 다케다 신겐의 아들 다케다 카스요리의 기마부대를 박살을 내버리고 이겨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본의 소위 사무라이들, 말 타고 기병들 이런 일반 농민 출신 보병하고 비교가 안 되는 비싼 녹봉을 주고 유지해야 되는 군대인데 이 군대를 일반 농민 출신들이 총으로 쏴 죽여버렸다니까요. 혁명이 일어나는 혁명. 이게 혁명적 사건입니다. 1575년도에 나가시노 전투. 그게 오다 노부나가가 항상 머리가 바짝바짝하고 새로운 걸 찾으니까 내가 이재명 정부의 강훈식 실장을 오다 노부나가 같은 약한 느낌이 드는 게 있는데 강훈식 실장이 머리가 반짝반짝하거든요. 이 운동권식에 이게 굳어있지가 않아요. 그런 면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 때 강훈식이를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임명을 했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강훈식을 비서실장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것이 바로 1592년 바로 딱 콜럼버스 했는데 1592년도 임진왜란 때 소위 말한 임진왜란은 단순히 일본의 침략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문물 대항해 시대로 연결됐던 조총이라는 문화 그리고 천주교 신자 그때 고니시우 히나가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포르투갈 신부를 종문 신부로 데려와서 침략을 했어요. 이 조선을. 지리상 대발견으로 서양 문물과 결합을 받아들인 그래서 싸워 이겼고 임진왜란이 1599년도 7년 전쟁으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1600년도에 세키가하라라는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세키가하라 전투가 지금의 메이지 유신과 어떻게 연결되어 중요하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에 직계 부여했잖아요. 오다 노부나가가 죽습니다. 1582년도인가요? 혼노지 면에서 아케치 미스이데라는 자기 부하의 반란으로 그 혼노지 사는 그 절에서 죽어요. 죽으니까 바로 전두환이가 박정희 죽으니까 합동수사본부 만들어서 바로 김재규를 체포했던 것처럼 그래서 권력을 잡잖아요. 체포한 사람이. 그것처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로 모리하고 싸우고 있는 전선을 화해시키고 군사를 돌려가지고 아케치 미스이데를 잡아 죽이고 지가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자임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쿄토미 히데요시 이놈의 새끼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인정 못하겠다고 싸운 다음에 시바다 가스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바다 가스는 싸우다 죽어버렸어요. 일단 도쿠가 이에야스는 머리를 박습니다. 히데요시. 저 원숭이 같은 듣보잡이긴 하지만 지금은 힘이 세니까 내가 참아야 되겠다고 도쿠가 이에야스가 머리를 박아요. 그러니까 도요토미가 이걸 죽여 살려가 보고 있다가 이놈이 좀 충성도를 시험해 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미가와 지금 아이치현 현재 일본의 아이치현 쪽에 있습니다. 그 미가와라는 자기 영지를 내놔라 그래. 내놓고 지금 에도, 지금의 도쿄는 그때는 완전히 황무지였습니다. 완전히 늪지대돼. 걸로 가라 그래. 걸로. 거부하면 죽이고 충성하면 이놈이 이제 충성 인정되다. 그러니까 도쿄가 그 부하들이 이런 원숭이 새끼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싸우자 그래. 칼 빼가지고 우리를 모욕하고 있다. 근데 도쿄가 참아야 된다고 머리를 박고 그 에도로 갑니다. 그래서 에도를 개발을 하는데 그 에도가 다 늪지대가지고 그걸 매립을 해서 막 만들어서 지금의 에도 막부 시대를 만든 토대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제 말을 잘 들으니까 넌 늪지대를 개발하느라고 노동력이 많이 소요될 테니 임진왜란한테 출병을 안 해도 좋다고 면제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도쿠가는 완전히 일석이조가 된 거예요. 자기 이제 새 영지를 얻으면서 영지가 훨씬 더 넓죠. 대신 황무지긴 하지만 그래 우리 개발하면 된다고 막 여기다 막 매립을 늪지대를 해가지고 막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토 동경에 가보면 바시들이 많잖아요. 신바시, 니주바시 이런 바시가 다 다리란 말인데 갯골을 막 연결해가지고 막 다리들이 많아요. 가보면 이 도쿄를 가보면. 그래서 도쿠가 이에야스는 출병을 안 해가지고 자기 부하들이 하나도 안 죽었어. 근데 대신 제일 많이 출병하는 놈들이 모리 데루모토라는 애인데 이 모리 가문이 지금의 야마구치 겐 조슈번 핵심 가문입니다.
1595년 8월 18일 날 우리 DJ 돌아가신 날짜 똑같은 날 죽어요. 1598년도 아신그룹과 독고가 쪽이 싸움을 붙은 게 소위 말하는 새끼가하라 전투입니다. 그 유명한 1600년도에 그때 동군 서군으로 나눠지는데 동군 쪽에 붙은 놈이 독고가 쪽이고 서군에 붙은 놈이 이시다 미시다인데 가토기조마사는 동군 쪽에 붙었고 고니시우기나가는 서군에 붙어가지고 여기서 독고가 이야사 이기니까 고니시우기나가 목 잘려 죽고 가토기요마사는 상을 받아가지고 지금 구마모도 성을 가토기요마사가 만든 겁니다. 시마즈가 있는 데가 아까 말한 대로 가고시마 게이라고 그랬죠. 그게 다네가시마라니까. 다네가시마가 가고시마 게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조총이 들어온 데가 가고시마 지금 시마즈 번입니다. 가장 총을 잘 쏜 놈들이 이놈들이. 이놈들이 이순신 장군설에 집중 사격을 해서 그때 장군께서 돌아가셨다고 봅니다. 시마즈가 고니시우기나가 순천 외성에 갇혀 있었거든요. 고니시우기나가가 이순신이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는데 못 받나니까 질린 감독한테 뇌물을 갖다 주고 질린 장군님 우리 왜군들 목 다 잘라가지고 다 줄 테니까 수급도 주고 황금도 주고 올 테니까 나 좀 도망가게 퇴로를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진린이 이순신한테 열어줍시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한 놈도 살려보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시마즈한테 SOS를 해가지고 시마즈가 와서 순천 외성에 갇혀 있었던 고니시유키나가를 탈출시킨 사람이 시마즈고 그 과정에서 노량해전 때 우리 이순신 장군이 시마즈 가문의 총탄에 쓰러져 죽은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놈들이 사실상 이 시마즈 가문이 있는 이 가고시마 깬 이 바로 사이고 다카모리가 정한원의 중심이었고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핵심 세력이 이 둘인데 모리 가문이 지금 있었던 조슈번과 이 시마즈 가문이 있었던 사스마번 이 얘들이 이 1600년도 새끼가라 전투에 독고가 막부한테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영지를 삭감되고 그랬으니까 얘들이 260년 동안 독고가 막부를 타도하자고 일을 가면서 매년 모이면 언제 우리가 골기야 됩니까? 그게 인사였답니다. 모리 가문과 그게 아침마다 새 인사할 때마다 본주님한테 언제 출병할까요? 그게 인사였대. 260년 동안 한을 가지고 싸워서 드디어 토막운동, 막부타도 유신의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바로 이 사스마번과 조시번이 된 겁니다. 겐페이의 유래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 겐페이가 일본의 겐시하고 평시가 싸웠던 겐페이 대전을 겐페이라고 합니다. 겐페이란 게 일본이 야마토 정권의 시대가 들어갔다가 7세기 넘어가면 나라 헤이안 시대가 됩니다. 나라 헤이안 시대 말기에 소위 말한 군부 이 무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만든 게 가마쿠라 막부인데 가마쿠라 막부를 만들 때 싸웠던 게 이 미나모토시에는 겐지 가문과 이 히라토 가문, 평시, 겐페이가 싸워서 됐는데 겐페이가 이 평시 가문이 빨간색이었고 이 겐지 가문이 하얀색이었어요. 그래서 홍백 대전이 만들어진 거고 지금 연예가 프로그램 홍백 대전 우리나라 KBS가 수입한 그 일본 프로의 홍백 대전이 바로 겐페이 대전에 나온 거 당구에서 우리가 겐페이도 그 어원이 바로 겐페이입니다. 그 겐페이가 1182년인가 그때 이 전쟁이 벌어져서 이 소위 나라 헤이안 시대를 끝내고 일본의 최초의 무신 정권 시대 가마쿠라 막부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가마쿠라 막부 시대가 열리는데 그 겐시의 후손이 바로 도쿠가 이에야스예요. 그러니까 도쿠가 이에야스는 겐시 가문의 후문이었고 이 평시 가문의 후문이 지금에 있는 이 시모노세키를 비롯한 이 조시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시번 사람들은 250년이나 700년 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막부 놈들한테 깨져가지고 계속 가마쿠라 막부 때 깨지고 에도 막부 때 깨져가지고 그 한을 700년 한을 드디어 막부 타도 운동 유신의 횃불로 타올랐다고 말하는 게 그 역사의 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제 멸망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만들 때 그 백제의 한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이 한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모리와 시마즈 그러니까 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시다 쇼이라는 사람이 뭐냐? 요시다 쇼이는 1830년도에 태어났어요. 1830년에 태어나서 1859년에 사형돼서 죽었으니까 딱 29살에 불꽃 같은 생활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하기현 출신 소위 지금 그 야마구치 겐 그때는 말하는 조시번 하기현이라는 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쇼카 슌주쿠라는 사당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키워가지고 여기서 키운 학생들이 다카스키 신사쿠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고 다카스키 신사쿠 밑에 이토 히로부미하고 야마가타 아리토모 같은 애들이 나와서 애들이 다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유신의 주역들이 된 게 여기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1년에서 2년 사이 그 쇼카 슌주쿠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그 유신의 리더들이 태어났다는 게 신기한 일인데 그래서 이 조그만 데서 엄청난 인물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주로 육군 지금 뭐 테라우치 마사다케를 비롯해서
이노우에 가오루 뭐 전부 다 유명한 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다 이 소위 야마구치県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TK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가고시마県우리나라로 말하면 PK. 거기는 해군 제독이 도고 헤이아치로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같은 사람들이 이 사스마본에서 태어났는데 그쪽은 주로 해군 제독들이 많았어요. 일본은 1853년도에 페리 제독이 처음으로 왔잖아요. 그때 배 세 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는 외륜선 밖에 보면 막 그 물레바가처럼 도는 거 있죠. 예, 그 외륜선이랍니다. 이걸로 돌아오는데 철로 만든 배는 아니었어요. 근데 까만 그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흑선 구로훈해라고 해서 구로훈해 흑선으로 엔진은 증기를 간 조키센이라고 가서 이렇게 오니까 그것도 뭐 2,000톤급 배가 막 온 거야. 근데 이 도쿠가 막부 때 지방 다이묘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도쿠가 막부가 100톤이 넘는 배를 다 제조를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100톤이 넘는 배가 없었어요 그때. 근데 2,000톤짜리 배가 온 걸 보고 다 기절을 한 거죠 일본인들이. 대포를 쏘아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엄청난 충격이었고 1년 뒤에 다시 와서 1854년도에 드디어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막부가 대단한 사람들인데 나는 그때 막부 아베 마사히로라는 애가 뛰어난 친구였는데 그 사람이 이 소위 말한 페리 제독의 그런 개방을 요구하는 서한 자체를 일본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전국에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때 아베 마사히로가 잘했다고 보는데 그거를 다 공개해서 중지를 모으자 도대체 이 환난 용인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거를 공개하고 국무회의 한 것처럼 다 공개를 해서 중지를 모읍니다. 우리나라처럼 막 쉬쉬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딱 의사를 모아서 개방이 불가피하다 이게 나오고 그리고 양이만을 주장한 사람이 요시다 쇼인도 양이를 주장해서 가스 가이슈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스 가이슈라는 사람을 이 개방파에서 때려 죽이러 갔다가 가스 가이슈를 만났더니 탐복을 해가지고 가스 가이슈의 제자가 됩니다. 이 요시다 쇼인이. 아니 저런 흑선을 보고 네 눈이 없냐?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냐? 양이들의 저 엄청난 그 무력을 우리가 배워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워가지고 우리가 힘을 키워서 쪼름들 때려 부시자 이거를 대양이라 그래가지고 타협을 해요. 그냥 개방하자 그러면 역적이 되니까 전황 양이파들을 따둑거리느라고 화혼양제, 제라는 걸 써서 기술을 배운다고. 아까 말한 다네가시마 총을 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저들이 만들어버렸다니까. 훨씬 적극적 사고였죠. 가고시마 휴세이칸을 만들어서 전기기관도 만들어버립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 전국시대 때 일본의 조총기 숫자가 20만 정이 풀렸다는 20만. 유럽 전체의 총보다 더 많았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 애들이 이거를 기술을. 사실 김옥균, 박영호의 그런 생각과 위정척사법, 최익현이나 이런 위정척사법 사고가 너무 접합점이 없었었는데 일본은 이 접합점을 만들어낸 게 요시다 쇼인이. 그리고 사카와다 료마가 만들어낸 거고. 사이고 다카모리도 이게 참여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나라 위정척사법처럼 서양을 부정하고 백두산 포수들 데려와가지고 신미양요, 병인양요 이겼다고 와 만세하는 이 대웅문이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였습니까? 1871년도에 미국과 우리가 통상조약 체결했으면 일본의 식민지도 안 됐어요. 얼마나 어떤 안타까운 지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정상적으로 만약에 타협이 됐으면 그로부터 5년 뒤에 일본 놈들한테 우리가 먹힌 거잖아. 1870년도 강화도 조약이 바로 딱 5년 뒤에요. 1871년도에 신미양요로부터. 그러니까 병인양요, 프랑스와 미국과 그때 수교를 맺었으면 일본의 침략을 막는 발판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1860년도 병인양요 때 프랑스 몰아냈지. 바로 5년 뒤에 1872년도에 신미양요 몰아냈지. 다 뭐랄까 제일 나쁜 놈한테 먹히게 된 거잖아. 이 일본한테. 어떤 뭐 안타까운 지점이 아닐 수 없는데 그 뒤에 이제 1882년도에 우리가 조미 통상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그때는 미국이 일본 중심으로 가가지고 카스라 테프트 미략으로 나중에 가버린 거잖아요. 고종황제는 그것도 모르고 막 미국한테 매달렸지만 미국은 이미 우리를 버린 거고 이 요시다 쇼인한 자가 대단한 사람인데 그때는 일본은 260개의 번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60개의 번이 거의 나라와 같았어요. 왜냐하면 번주가 거의 왕이었어요. 번주가 생사여타권을 가지고 있고 재판권도 가지고 있고 세금을 전부 번주한테 내요. 그러면 도쿠가 막부한테는 뭘 아무것도 내지 않아. 도쿠가 막부한테는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군사를 요청하면 군사를 동원해서 외적과 싸우는데 부역할 그러니까 서양식 봉건제가 가까운 거죠. 우리나라는 왕 중심의 중앙 집권적 체제였다고 한다면 일본은 260개의 작은 나라가 모여져 있는 봉건 영주들이 모여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한 면이가 있습니다. 이 번주가 왕과 같았기 때문에 번을 넘어가려면 이걸 수표를 보여줘야 돼요. 여권 같은 걸. 만약 이거 없이 가면 목 잘라 죽였습니다. 그걸 탈번이라요, 탈번. 요시다 쇼인이 얼마나 적극적이냐면 그 1853년 페리 제독의 배를 직접 도쿄에 가서 봅니다. 그걸 보고 너무 감탄을 해가지고 우리 해군을 만들어야겠다. 문문을 배우겠다. 몰래 그 페리 제독 배에 올라가요. 나룻배를 타고 올라가서 나 좀 미국에 데려가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친구예요. 사카모토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고 해원대를 만들어서 가메야마라는 말을 만들어서 해군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 다 사무라이들이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막을 생각만 했지 그걸 배워가지고 이럴 생각 안 하잖아요. 1876년도에 일본하고 우리가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 게틀러 기관총을 선물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3,000발 탄약하고. 아니 그걸 처박아 놨다니까 그걸 그 분해 소재해가지고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그 게틀러 기관총에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때 1894년도에 우금치 마루에 게틀러 기관총에 완전히 사슴떼처럼 2만여 명의 동학농민군들이 그냥 죽어갔잖아요. 죽창 들고 싸우다가. 비교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판단 자체가 비교가. 걔들은 총을 바로 분해 소재 만들 생각하는데 우리는 선물로 갖다 줘도 처박아놨다니까. 임진왜란때 대마도주가 갖다 놓은 조총 2자리 처박아놨더니 아니 강화도 조약 때는 아예 기관총을 갖다 줬는데 3,000발 탄약이랑 선물로 일본에서 갖다 쓰라고 그걸 처박아놨다니까. 이 요시다 쇼인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요시다 쇼인이 감옥에 잡혀서 이제 29살 때 이제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이제 구사카 겐지일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유명한 게 다카스키 신사쿠인데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 불과 80명의 병사를 가지고 수천 명의 집권당을 이겨내고 정권을 잡은 게 소위 말한 다카스키 신사쿠에.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메이지 유신의 핵심 인물이 다카스키 신사쿠라고 봅니다. 그 80명의 결사대를 가지고 완전히 정권을 교체해서 쿠데타에 성공을 한 게 1865년도입니다. 제2의 쿠데타로 다카스키 신사쿠가 조슈 번 정부의 실권을 장악한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조슈 번의 그때의 집권당은 송론당이라 그래가지고 막부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무비공순이랍니다. 무장을 하되 공손하게 막부랑 친하면서 하자라는 게 송론당인데 송론당을 쳐 죽이고 조낭양이파가 정권을 잡은 게 바로 1865년입니다. 그때부터 이 메이지 유신의 주력으로 조슈 번이 이제 출발하기 시작한 거죠. 이 다카스키 신사쿠가 요시다 쇼인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그래서 아베 신조가 이 동네 출신 아닙니까? 요시다 쇼인의 동네. 아베 신조가 그 할아버지가 기시 노부스케고 자기 아버지가 아베 신타로 외무부 장관이었고 아베 신조가 다카스키 신사쿠를 하도 존경해서 다카스키 신사쿠의 신자를 따가지고 아베 신조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신조 총리 책상에 가면은 요시다 쇼인의 글하고 다카스키 신사쿠 글이 놓여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정신적 지주라고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카스키 신사쿠도 20대 나이에 죽었는데 29살인가 비슷하게 죽었는데 이 친구가 소위 말한 이 조슈번의 토대를 확실히 만들었고 이 조슈번이 1866년도에 사초 동맹이라는 겁니다. 사초 동맹. 사스마와 조슈, TK와 PK가 연합한 거예요. 사스마와 조슈가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이 둘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그래서 사카모토 료마가 지금 제일 저는 요시다 쇼인과 사카모토 료마를 비교하면 요시다 쇼인은 군국주의적이고 대외 평창적인 그러한 생각이라면 사카모토 료마는 조선 침략 이런 걸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사카모토 료마는 오히려 그 개방적 외교 활동을 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기가 사카모토 료마가 더 편하죠. 왜냐하면 요시다 쇼인은 사이고 다카모리의 정한론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손정희 마사요시 우리 제일교포 유명한 소프트뱅크의 대표 손정희가 가장 존경한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라고 합니다. 서를 금지시키고 해외 교육을 금지시켰지만 그래도 숨구멍은 만들어 놔야겠다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게 대지마입니다. 나가사키 이 앞에다가 조그마한 인공 섬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는 자유롭게 통행하도록 해서 해외의 동향을 보고받도록 한 겁니다. 그 대가로.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가 원래 상업으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얘들은 너무 종교를 앞세우는데 네덜란드는 장사꾼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종교 안 따져. 그냥 돈만 내면 하는 게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애들이 바이킹 후예들 아닙니까? 그래서 걔들이 돈을 가장 벌고 소위 화란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화란이 유명해서 지금 일본의 건물들이 전부 네덜란드식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역과 한국은행 건물이 전부 네덜란드 양식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네덜란드가 그렇게 이 대지마를 통해서 네덜란드가 일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서양 학문을 다 네덜란드를 통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난학이라고 했어요. 난학. 일본을 화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네덜란드를 화란. 이거를 그래서 난각부라고 그러면 이 일본 말로 네덜란드의 학문을 난각부라고 그래요. 난각부를 통해서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쭉 서양 문물을 그래도 받아들이고 있었던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이런 것도 다 막아버렸으니까 일본 애들은 이걸 통해서 사실 페리제독이 올 것도 1년 전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덜란드들이 그걸 다 주거든. 왜 페리제독이 오느냐? 펜실바니아의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지 1858년도가 발견돼. 그 전까지는 전부 고래 기름으로 다 생겼다니까. 고래 포경 산업이 최대 산업이었어 미국에. 그런데 고래 잡으러 태평양을 쫓아오다 보면은
석탄을 여기서 해야 전기선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석탄을 보급받을 때가 일본이고 일본. 태평양을 건너오면. 그래서 일본과 교역이 필요해서 페리 제독이 1853년도에 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58년도에 펜실버니아에서 석유가 발견되니까 그 전까지는 고래 기름으로 다 이 기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찾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덜란드들이 알려줬어. 독고가 막부한테. 그래서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뭐 거문도를 영국이 점령해도 거문도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청나라가 알려줘서 영국이 점령한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당한 수준의 정부였던 거죠, 우리나라 그때는요. 그 나가사키에 여러분 그 카스테라 빵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클로바라는 애가 있어요. 클로바라는 그 독일애인가? 걔가 그 무기 중개상을 하는데 이 사초 동맹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카모토 료마가 이 사스마하고 조시아하고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이를 합력시킨 게 뭐냐? 미국 남북전쟁이 1861년에 시작해서 65년도에 끝납니다. 65년. 4년 전쟁인데 딱 그때가 남북전쟁이 끝날 때였어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의 총이 엄청나게 총기가 있는데 나머지 전쟁이 끝나니까 그거를 미국 놈들이 팔려고 중국 상해에다가 전부 이제 팔려고 상해에 무기가 쌓여 있었어요. 이거를 클로버랑 해가지고 사카모토 료마가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지 해운대 그때 가메야마사라는 자기 배가 있었어요. 가지고 와서 이 총을 소위 후장식과 전장식이 있는데 전장식이 뭐냐면 화약을 총구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작약해서 쏜 거예요. 후장식은 뭐예요? 뒤에서 해가지고 쏜 거예요. 훨씬 이게 좋죠. 후장식과 전장식인데 전장식은 개별총, 후장식은 미니의 총인데 미니의 총이 사거리가 300m, 전장식은 100m밖에 안 돼. 한 1대 10의 비율이 나는데 이 총을 이 후장식 총, 이 미니의 총을 4,000자루, 그 다음에 개별식 1,000자루, 3,000자루를 구입을 합니다. 이 사카모토 료마가. 이거를 사스마번 이름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조슈번에다가 팔아줘요. 조슈는 지금 막부가 자기들을 점령으로 지금 치러 오기 때문에 무기가 엄청 필요할 때였어요. 그거를 사스마번 이름으로 차명으로 거래를 해가지고, 왜냐면 조슈번은 막부가 적으로 규정이기 때문에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걸 거래를 못해. 그러니까 사스마는 막부랑 친했으니까 그때. 사스마 공주가 막부 쇼군한테 마누라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서로 친척까지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쫙 해가지고 사스마 이름으로 조시본에다가 그걸 이제 총을 주니까 조시본이 너무나 고마울 거 아니야. 대신 조시본에서 쌀을 500석인가 뭐 해가지고 사스마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거를 그래서 화해를 시켜요. 그래서 이 조시본의 대표인 가스라 고고로라는 사람과 이 사스마본의 대표 사이고 다카모리를 교토에서 만나게 해가지고 사카모토 료마가 둘이를 화해시켜서 역사적인 사초 동맹이 만들어짐으로써 오늘의 일본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사카모토 료마의 위대한 점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하나도 안 드러냈어요. 자기는 새로운 메이지 정부에 아무 직책도 맡지 않겠다. 오로지 근대 일본 제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 번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의 우물안이 개구리가 돼서 일본이라는 제국을 근대 일본을 만들지 못하면 서양이 쳐들어오는데 다 일본이 중국처럼 될 거 아니냐. 아편 전쟁을 봐라 얘들아. 1840년. 그 중국이 영국 그 몇 명 안 되는 놈한테 다 깨져버린 거 봐라. 정신 차려야 된다 놈들아. 이게 사카모토 료마의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번 따질 때냐. 사스마 따지고 조시번 따지고 도사켄 뭐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이 막부놈들 똘아내고 천황을 중심으로 근대 일본을 만들자라는 게 사카모토 료마가 생각해 뭐냐. 헌법을 만들고 의회를 상원 하원을 도입하자 그럽니다. 그때. 그 선상팔책이라고 그러는데 대단한 거죠. 선상 8가지 딱 책을 해놓고 신정부를, 메이지 정부를 구성하자는 게 료마의 외침이었고 그것에 사카모토 료마와 가스라 고고로, 기도 다카요시 이런 이 유신 이 영재들이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료마가 또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딱 그걸 중개무역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료마의 권위가 최고였어요. 그때. 그 시바 료타로라는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가 로마가 간다라는 그 글을 썼잖아요. 소설을. 그게 거의 1,000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인한테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면 가장 존경한 인물이 누구? 사카모토 료마가 1번입니다. 1번. 요시다 쇼이는 좀 보수적인 쪽에서 1번이고 일반 국민 전체로 보면 사카모토 료마가 1번이에요. 그래서 료마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사초동맹을 완성시키고 나서 1867년도에 조슈 2차 전쟁이 막부군하고 벌어지는데 이때 한 4천의 병력을 가지고 15만 막부 대군을 이겨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이때 다카스키 신사쿠가 정말 대단한 친구인데 정면 돌파에 다 때려부셔서 이겨버려요. 그리고 막부군이 여기서 패배하면서 이제 마지막 독고가 요시노부가 마지막 그 쇼군이었는데 항복을 하고 포기를 하고 그때 타협을 한 게 뭐냐면 다이세이 호국관이라 대정봉환. 자기 권력을 천황한테 반납하고 나는 다이묘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쇼군의 자리를 넘겨주고 그게 소말이 1867년도에 다이세이 호국관이라는 대정봉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판번치안, 번을 다 그만두고, 그러니까 중앙집권 현으로 바꾸겠다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데, 그래놓고 요시노부가 도망가려 그러니까 오쿠보 도시미츠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이걸 쳐서 없애겠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이고 요시노부도 무릎 꿇고 항복하고 다 뺏어버립니다. 그 도쿠가와 유산을 다 뺏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1868년도 우리가 말한 메이지 유신이 이때 드디어 이 피를 거쳐 1868 메이지 유신 정부가 드디어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68년도가 일본이 이제 메이지 우리가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혁명이라는 말을 안 쓰고 유신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 천황을 교체한 게 아니니까. 천황은 지금 말대로 그대로 지금 2600년 동안 126대가 한 대로 왔기 때문에 역성 혁명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유신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죠. 메이지 유신. 그게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메이지 천황. 그 유인이라는 메이지 천황이 만들어요. 메이지 천황이 우리 고종 황제랑 동갑이에요, 동갑. 근데 이 고종은 왜 이렇게 망하고 메이지는 이렇게 성공했는지 참 안타까운 지점인데, 도쿠가 막부는 임진왜란때 출병을 안 했기 때문에 조선 왕조하고 서로 악감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599년도 임진왜란 끝나자마자 1608년도에 기후약서로 광해 임금과 도쿠가와 이에야스 간에 국교가 정상화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지 9년 만에. 어떻게 7년 전쟁이 끝나도 9년 만에 국교가 정상화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면 그 이유가 도쿠가 막부가 임진왜란 때 참전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명당이 가가지고 우리 끌려갔던 사람도 다시 돌려오고 강항도 잡혀갔다가 다시 돌려오고 이런 게 도쿠가 막부가 자기들은 임진왜란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임진왜란을 반대해서 도쿠가 이에야스는 뭘 명나라를 치러 간다, 이게 히데요시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고이시 유키나가도 반대했어요. 참전을. 가토 기요마사 이런 놈들은 찬성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타협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조선 통신사들 받아들이고. 그래서 도쿠가 막부 때 조선 통신사들이 자주 갔잖아요. 아주 환대하고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되니까 이 도쿠가 막부를 타도했던 사람들 아니, 메이지 정부는. 그러니까 이 도쿠가 막부 이놈 새끼들이 천황의 권위를 훼손하고 지그들 마음대로 천황 이름으로 국교를 수립해야 되는데 천황을 무시하고 이 새끼들이 지그들 마음대로 조선과 교역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부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선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부딪힌 겁니다. 계속 부딪혀서 소위 정한론이 나오기 시작해서 1873년에 사이고 다카모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조선에 대신 가겠다. 이 사신을 들고. 그러면 얘들이 조선이 자기가 이제 그 초량 여관을 이탈하면 목을 잘라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면 자기가 일부러 벗어나서 자기가 목 잘라 죽임을 당하겠다. 뭐 자청을 해요. 사이고 다카모리.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니까. 왜 전쟁이 필요했냐? 사이고 다카모리는 라스트 사무라이에 나온 것처럼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먹을 게 없어진 거야. 근대 일본에서 녹봉도 없어지고 이제 세습도 안 되고 다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불만 세력들을 어디다 해소시킬 데가 없어. 전쟁이라도 나야 이제 존재 가치가 입증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과의 전쟁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사이고 다카모리 입장에서는. 일부러도 가서 싸우려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사이고 다카모리 같은 동네에 살았던 오쿠보 도시미츠가 그때 메이지 정부의 핵심 실세였는데, 오쿠보 도시미츠가 지금 이제 메이지 정부가 만들었는데 조선하고 전쟁했다가 우리 지금 영국의 빈 짓이 얼만데 우리 메이지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그냥 재정 파탄으로 망하게 생겼다. 절대 반대로 하니까 얘들이 정한론을 진짜로 반대한 게 아니라 지금 시기상조로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제 불만 세력들 모여서 그냥 칼을 빼자고 싸웠던 게 소위 말하는 세이난 전쟁이 1877년도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싸워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다 이제 이 신정부군의 화력 앞에 다 칼 들고 마지막까지 싸우다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사무라이 시대가 저물고 메이지 시대가 열린 건데, 오쿠보 도시미츠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쿠보 도시미츠는 인기가 없고 사무라이만 인기가 있어요. 일본의 정신세계를 알려면 요시다 쇼인과 다카스키 신사쿠를 알아야 되고, 그게 바로 지금 야스쿠니 신사의 그 대표적인 인물로 되어 있고, 일본의 정치인들이 전부 그 메이지 유신과 이 관련된 사람의 다 핏줄로 연결돼 있습니다. 아소 다로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한 기시 노부스케도 마찬가지고, 아베 신조도 다 그 자손들이에요. 자손들인데, 그러면 다카이치 사나이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카이치 사나이는 이런 자기 아버지가 정치인을 세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 조그만한 무슨 가게 주인의 딸이었는데, 저 어렵게 살다가 특히 여자고 뭐 드럼 치고 막 이러던 여자인데, 갑자기 이게 정치인이 돼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맨날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그런 이제 신화, 일반 국민들이 통일교 정치자금 스캔들로 아베 신조가 총 맞아 죽고,
아소다르나 이 파벌들 금권 정치가 드러나면서 자민당에 대한 기존 정치인에 대한 인기가 확 떨어진 상황에서 이 혜성처럼 나타난 게 이 다카이치 사네라는 여성이 나타나가지고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가난한 서민에서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권위의식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 밈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이것이 이 최근에 또 중국이 막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중국 오사카 영사가 막 핍박을 하니까 더 일본이 뭉치게 된 거죠. 중국이 세게 하니까 이 뭐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인기가 폭발해서 이번에 312석, 3분의 2의 의석을 만드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정책 성과를 얻어서 이제 헌법 개정이 가능한 강력한 정권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일본은 보수 진보가 따로 없어요. 전부 다 동의해. 약간의 태도의 차이에 불과하지. 기본적으로 요시다 쇼인의 철학 그 범지에 있는 것이고 전부 다 독도는 닫게심하고 우리 땅이라는 데는 뭐 공산당, 사회당조차도 대부분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데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양심적인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말한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완전히 우경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본이라는 데가 북한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는 면이 있다 보는데 일본 사람들은 북한을 실제로 이해를 잘합니다. 나는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 일본이 북한을 저렇게 잘 이해할까? 천황을 모시는 자기가 똑같거든. 김일성을 모시는. 그게 그 정서적 상태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시다 쇼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지성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지성인데 이 지성이라는 개념을 일본식으로 해석은 뭐냐면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자는 겁니다. 그게 목숨을 걸고 싸우자는 게 이시오 겐메이라면 천황폐하를 위해서. 천황은 야마토 다마시의 혼이고 일본은 신의 나라이고 아라테마스 오오카미 태양의 여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팔괭이루 그럽니다. 팔괭이루. 전 세계가 천황 밑에 있는 것이다. 대동아 공양이나 팔괭이루. 자기들은 신의 나라이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파시즘 애들이 자기 아리안 민족의 우성을 가지고 유태인들을 때려 죽이고 유태인들은 지금 신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서 팔레스타인 때려 죽이고 우리나라는 단군으로부터 선택된 나라라서 남의 나라에서 안 죽이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야. 우리나라 정신은 그렇잖아요. 메이지 유신 때 이거를 만들어낸 사카바노 료마라든지 다카스키 신사쿠 그다음에 다카스키 신사쿠가 죽고 나니까 그 뒤를 이었던 게 이토 히로부미였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일본 메이지 헌법의 아버지가 이토 히로부미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 이에야스 3명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도요토미. 오다 노부나가도 아닙니다. 도쿠가도 아니에요. 그리고 요시다 쇼인이 신공 황후 때 이루지 못했던 것,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이루지 못한 꿈을 이제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게 요시다 쇼인의 대동아 공영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천안 출신이잖아요. 그다음에 야마가타 아리토모도 천안 출신인데 뛰어난던 구사카 겐지이나지 다카스키 신사쿠 이런 애들이 다 젊었을 때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카스키 신사쿠의 제자가 이토 히로부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이 나중에 이제 이들이 죽고 난 이후를 다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 우리 조선은 왜 이렇게 변화에 몰랐을까? 하멜이 표류해서 안에 하멜을 그냥 쫓아내버렸죠. 하멜이 13년인가 있다가 몰래 도망가 버렸어요. 하멜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한 거야. 박연이 왔을 때도 박연 하멜이 우리나라에 표류해 왔는데 일본 애들은 포르투갈 애들이 온거 조총을 분해 연구해가지고 20만 정의 조총을 만들어낸 나라가 됐는데 우리는 갖다 줘도 그것을 모르고 그냥 쫓아내버렸잖아요. 박연을 활용도 못하고 하멜도 활용을 못하고 중간중간에 수많은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놓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재명 시대에 정말 이런 그때의 대한제국 조선왕조 때 그 안타까운 순간을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비스마르크가 우리 정치가 인물은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신의 옷자락을 접어서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 때 정말 이 역사 속에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 민족의 생존과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신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기회를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의 이 메이지 유신의 그런 주역들의 활동을 보면서 배울 점이 많고